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70주년 현충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이 현충일 추념식을 찾아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면서 국가에 희생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약속했는데요. 전임 윤석열 정부와 갈등 속에 삭감됐던 이 광복회 예산을 늘리는 걸 검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김호영 기자입니다.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외부 행사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충원 행사장에 들어서며 지난달 해군 해상 초계기 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의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도 강조했습니다.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일 것입니다. 행사 내내 이종찬 광복회장이 옆에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 대통령은 삭감된 광복회 예산 복구를 현장에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뉴라이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비판 이후 광복회 올해 예산은 6억 원가량 삭감된 바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가 텅텅 비었다고 한 이 대통령은 인근 시장을 찾아 장도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살구, 열무김치, 돼지고기, 찹쌀 도넛 등을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 등으로 구매해 직접 가져온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지만 민생과 경기를 체험하고 서민 경제 현황을 직접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대통령실이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3실장 11수석 체제. 윤석열 정부 때와 숫자는 같지만 조직 구성은 확 바뀌었습니다.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실 정책실장 자리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명됐습니다. 김 실장은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입니다. 경제정책 전반에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김 실장은 코로나19로 더 벌어질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막아내야 한다고 하며 저소득층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 임명으로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이 완성됐습니다. 3실장 11수석 체제의 대통령실 조직 구성 개편안도 발표됐습니다. 정책실장 산하에 AI 수석실과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이 신설됐습니다.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정전략 수립 및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시민사회 수석실은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하고 청년 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은 성평등 가족비서관으로 확대 부활했습니다. 해수부 부산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 사법개혁을 위한 사법제도 비서관도 신설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업무를 맡을 임시기구로는 관리비서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오늘 인선 발표 때 대통령실 민정수석 발표도 점쳐졌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광수 전 부장검사가 유력하다는 게 정설인데 범 여권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서영 기자입니다. 범 여권에서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의 대통령실 민정수석설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을 둘 수 없다는 겁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광수 민정수석은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26년간 검찰에서 재직한 윤석열과도 근무연으로 얽혀있는 특수통 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오 전 지검장 기용을 반대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으려면 인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평가 세평이나 이런 걸 잘 보고 절대 누구의 어떤 솔깃하게 집어넣는 그런 정보를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민주당 법조계 의원도 민주당 내 검찰 출신 민정수석에 대한 반발 기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통령실 인선에서 오 전 지검장은 빠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체 검증을 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주변에서는 믿고 쓸 수 있는 인사라는 엄호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 전 지검장은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 옆반이었다며 통하는 인연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선 때 이 대통령을 높게 평가했던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김 후보자의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이 후보자의 내재적 접근을 거론하며 부적절한 인사다, 한미일 동맹 외교 약속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서류 전형이 진행 중이던 경호처 공채를 돌연 중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호처에 개편안을 빠르게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력과 조직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전면 개편을 지시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경호처 수뇌부를 군과 경찰 출신의 외부 인사로 임명한 뒤 대대적 개편을 주문한 겁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전반적인 구조개혁안을 빨리 제출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며 국민이 보기에 개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인원뿐 아니라 전부 다 검토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통해서 경호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호처 축소를 공약한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늘어난 경호처 규모를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 초기 646명이었던 경호처 직원은 정권 말 768명으로 100명 넘게 늘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이미 공지를 마친 경력 채용과 정기 채용을 전격적으로 모두 보류한 것도 이 대통령의 경호처 쇄신 지시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새 정부의 열린 경호, 낮은 경호에 맞는 인재상 기준을 새로 마련한 뒤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 계엄과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에 대한 불신이 쌓인 만큼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한은 기자, 정치부 박정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실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은데요. 컨셉이 뭐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말해왔던 실용 컨셉입니다. 조직도 인선도 다채롭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통령실 개편안 조직도만 놓고 보면 사실 윤석열 정부 때와 큰 변화 없습니다. 윤 정부 때 있었던 3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그대로 유지됐고요. 외교안보특별보좌관도 그대로입니다. 장관급이 4명인데 이름도 그대로인 거죠. 또 차관급인 수석 숫자도 11명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실과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완전히 다릅니까? 네, 인선부터 살펴보면 정치인과 관료 교수가 고루 섞여 있습니다. 비서실장에는 일단 3선 정치인 앉혔죠. 또 국가안보실장에 30년 외교관과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관료 정치인 출신. 오늘 발표한 정책실장엔 전형적인 기획재정부 관료 임명했습니다. 정치인과 관료로 실장을 다 채웠다면 정책을 담당할 수석은 또 모두 대학 교수로 채워졌습니다. 대학 교수는 이론이 강하고 또 정치인과 관료는 실무가 강하죠. 고루 섞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컨셉이 실용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네, 오늘 발표된 조직 개편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역대 거의 모든 정부가 경제수석이라고 불렸던 자리에 성장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은행 출신 성장론자인 하준경 한양대 교수 발탁됐죠. 그 밑에 비서관도 기존에는 경제금융비서관이었는데
성장경제비서관으로 성장을 넣었습니다. 보수 담론으로도 볼 수 있는 성장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죠. AI 미래기획 수석을 신설한 것도 실용 컨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조직도 보면요. 보수 정권 대통령실이라고 해도 겉으로만 보면 잘 차이가 안 느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정권 교체가 확실히 드러나는 대목들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관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가장 부딪혀온 대목, 바로 재정 확대, 즉 돈을 푸는 대목입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추경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재정기획보좌관을 수석급으로 높여서 신설한 게 가장 눈에 띕니다. 또 기재부에만 맡겼던 국가예산관리를 대통령실이 쥐겠다는 거죠. 이 자리에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학자를 임명했는데요.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돈을 푸는데 제동을 걸면 이를 뚫고 예산 푸는 역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민정수석 아래 신설된 사법제도 비서관입니다. 검찰개혁과 사법부 개혁을 맡게 되는데요. 정권 교체의 상징이 될 수도 있을 자리죠. 저렇게 이제 새로 생긴 자리를 보니까 좀 차별점이 확연히 느껴지네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평등 가족 비서관도 신설됐습니다. 예전에는 여성가족 비서관이라고 불렸는데 윤석열 정부 때 없앴던 자리거든요. 이번에 확대 부활했습니다. 또 청년 담당관직을 경청통합수석 아래에 만든 것도 눈에 띕니다. 여성과 청년의 포인트를 둔 거죠. 그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와 좀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조직도에 익숙한 이름이 보이실 건데 국정기록비서관과 국정홍보비서관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없었던 자리죠. 문재인 정부 상징과 같은 자리였으니까요. 지난해 윤 전 대통령 계엄령 발동했을 때 국무회의 기록이 없었던 게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와대 이전을 담당하는 조직도 생겼다면서요? 맞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관리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생겼는데 그게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작업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엔 이정도 비서관이 내정됐는데 문재인 청와대에서 총무비서관 했던 인물입니다.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안살림 담당하는 자리니 청와대 모든 구조 훤히 들여다보고 있겠죠. 잘 아는 사람이 잘 이전하라는 뜻인데요. 사람도 조직도 실용적으로 다양하게 쓰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박찬 기자였습니다. 네,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에선 벌써부터 당권 세대결이 치열한 모습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로 새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친윤계는 비대위 체제 연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쇄신보다는 당권 싸움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도 즉각 사퇴 요구엔 선을 그으며 전당대회로 새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어찌됐든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그다음에 새로운 비대위가 들어설 텐데 그 비대위는 아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새로운 대표가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친한계도 김 위원장의 전당대회 개최 의견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김 위원장이 버텨주는 걸 응원하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윤계에서는 빠른 전당대회 개최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한 친윤 중진 의원은 곧 전당대회가 열려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후보가 모두 등판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친한계는 당 주도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친윤 세력이 버틴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용태 위원장이 사퇴하면 새 비대위원장을 세워 비대위 체제를 연장하려 한다는 겁니다. 권 원내대표는 SNS에서 친한계의 의심에 대해 해괴한 음모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위기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젖잘싸라고 하질 않나, 당권 두고 힘겨루기 하질 않나 국민들 보기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지도체제를 둘러싸고 개파 간 충돌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흘 연속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권 도전설에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거라고 부인했지만 대선 패배 후에도 계속되는 행보에 차기 당권 노리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문수 화이팅!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국립현충원에 들어서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용태 당 비대위원장,
전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현충탑에 참배했습니다.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위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호국 용령들께서 굽어 살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선 이후 그제 선대위 해단식, 어제 캠프 해단식에 이어 사흘째 공개 행보에 나선 겁니다. 우리 당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당 대표에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당대표 도전을 쓰레기 더미에 비유하며 부인했지만 당내에선 이미 당권 도전 행보 아니냐는 시선이 팽배합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에 지면 보통 두문불출하는데 김 전 후보는 반대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김 전 후보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당권을 잡으려 대선에 나왔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대선 TV토론 발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이틀 만에 17만 명 넘는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를 받게 된 건데요. 이 의원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선 전 마지막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동의자 수는 오늘 오후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적었습니다. 이 의원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 의원 제적 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국회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먼저 관련 상임위가 열리면 90일 이내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할지를 결정합니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국민 동의 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경기 용인의 공사 현장에서 70톤짜리 중장비가 아파트를 덮쳤습니다. 한밤중 벌어진 사고에 주민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옆에 있던 한 중장비가 털썩 쓰러집니다. 벽면에 기대 쓰러진 중장비는 반쯤 꺾인 모습입니다. 어떡해. 어머. 한 주민은 집 창문 밖으로 중장비를 보고 말을 더 잇지 못합니다. 부러졌구나 이게. 전철공사 현장에 쓰이던 중장비가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 쓰러진 건 어제 오후 10시 13분쯤. 집안에 말뚝 박는 건설기계 항타기로 무게 약 70톤, 길이 44m에 달합니다. 중장비가 파손되면서 그 충격으로 일부 베란다와 창문은 물론 맨 꼭대기 15층의 벽면도 파손됐습니다. 150여 명 주민들은 어젯밤 급히 인근 호텔로 피신했습니다. 갑자기 천둥 치는 소리가 한번 꽉 났고 그 이후로 모래먼지가 확 일었습니다. 가족들을 챙겨서 바로 뛰쳐나왔습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낮부터 중장비 해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항터기를 부분 자른 뒤 윗부분을 드러내고 아랫부분을 해체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해체 작업은 오늘 밤 늦게야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중장비가 쓰러진 원인에 대해 자체 결함, 집안 침하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가수 이무진 씨가 지역 행사 무대 리허설 도중 노래를 갑작스레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스태프가 반말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 어떤 일이었는지 홍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이무진 씨가 노래를 부르며 무대 음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벼랑간 현장에 있던 스태프가 호통을 치며 노래를 끊습니다.
자, 그만할게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다음 팀이 리허설을 대기하고 있다는 유였습니다. 이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무대에서 급하게 퇴장했고 객석에선 주최 측을 향한 야유가 쏟아집니다. 충남 천안에서 열린 K컬처 박람회 개막식 리허설 도중 벌어진 일입니다. 본 무대는 정상 진행됐지만 당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주최 측이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장 스태프의 강압적인 태도와 막말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씨 소속사는 현장 스태프의 부적절한 언행과 무례한 대응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번 행사를 주최한 천안시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운영 대행사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해당 스태프를 경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은 4년이나 이어졌는데요. 학교 측 대응도 황당합니다. 학폭 신고에도 분리 조치 없이 함께 수학여행에 보냈던 겁니다.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흉기를 든 남학생이 고개를 숙인 학생에게 욕설을 내뱉습니다. 미안해. 야, 선생님 진짜 감사. 팔과 다리를 테이프로 묶고 협박까지 합니다. 고등학생 A군이 학교 폭력에 시달린 건 4년 전부터 가해 학생 4명은 800만 원 넘는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고 전기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밀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자꾸 겪어야 될까?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될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랬어요. 뒤늦게 알게 된 가족들은 분리 조치를 요청했지만 학교는 처분을 미뤘습니다. 수학여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일단 다녀온 뒤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여행 기간 중 A군은 가해 학생에게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따가 자신 보고 얘기 좀 하자고 해가지고. 학교 측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보니 분리 조치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수학여행을 함께 동행을 해서 그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은 돼요. 피해 학생 가족들은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북도 지나가잖아요. 근데 마주칠까봐 그거를 불안해가지고 항상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고.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중국에서 소형 차량이 가정집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아이를 향해 차량이 다가오는 아찔한 순간 11살 소녀의 순발력이 빛을 발했는데요. 송진섭 기자가 전합니다. 소형 전동차 한 대가 갑자기 식당 유리문을 부수고 들이닥칩니다. 여아를 향해 돌진하는 차량. 깜짝 놀란 언니가 재빨리 여동생을 낚아채 자리를 벗어납니다. 현지 시각 지난 2일 중국 커난성에서 전동차가 한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여동생을 구한 건 11살 언니였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조작 미숙을 인정하고 식당의 피해액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대낮에 오토바이를 탄 2인조 노상 강도가 머리 긴 남성을 향해 달려듭니다. 가방을 빼앗으려던 건데 남성이 완강하게 저항하며 금세 육탄전이 벌어집니다. 지난달 말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 산토도밍고에서 포착된 강도와 행인의 몸싸움 현장입니다. 몸싸움으로 상의가 벗겨진 채 도망치던 강도가 택시에 치이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결국 가방을 지켜낸 남성은 언제 그랬냐는 듯 태연하게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만삭의 여성이 음악에 맞춰 병실에서 신나게 몸을 흔듭니다. 후드티 차림의 남성도 등장해 익살스럽게 춤을 춥니다. 이들의 정체는 영국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 부부. 현지 시각 그제 딸 릴리벳의 4살 생일을 맞아
릴리벳을 낳기 직전에 찍었던 영상을 SNS에 공개한 겁니다. 마클은 릴리벳이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넘기고도 나오지 않아 여러 방법을 시도하다 춤을 췄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한편 영상이 공개된 날 해리 왕자가 가족의 성을 어머니인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성인 스펜서로 바꾸는 걸 고려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해리 부부와 왕실의 불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전 세계가 주목한 통화였는데요. 자, 두 정상의 90분간의 통화 결과는 봉합이었을까요? 확전이었을까요? 김용성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시각 어제 약 90분간 통화했습니다. 두 정상 간 통화는 트럼프의 취임 직전인 1월 17일 이후 139일 만입니다. 통화는 미국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 트럼프는 매우 좋은 통화였다며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e've both accepted, so I'll be going there with the First Lady at a certain point, and he'll be coming here hopefully with the First Lady of China. 또 중국인 유학생을 환영한다며 유화적인 반응도 내놨습니다. No problem, no problem. It's our honor to have him, frankly. 이번 통화를 계기로 양국이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갈등이 진정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양국은 서로 유리한 측면을 강조하며 여전히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통화 내용을 설명하며 트럼프가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했다고 강조했지만 트럼프는 대만 문제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중국이 수출을 제한한 히토류 제품에 대해 어떠한 질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의견이 접근한 것처럼 표현했지만 중국 측 설명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각별한 친분을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브로맨스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곤두박질 쳤는데요. 이 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조아라 뉴욕 특파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효율부를 떠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황금 열쇠를 건네며 아름답게 결별하는 듯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근 머스크가 연일 자신의 감세 법안을 혐오스럽다며 비판하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Elon and I had a great relationship. I don't know if we're well anymore, but I'm very disappointed. 지난 대선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에 약 3,700억 원을 쓴 머스크의 영향력을 평가절하기도 했습니다. He actually went up in campaign for me. Susie would say I would have won Pennsylvania easily anyway. 머스크는 곧바로 발끈했고 자신의 SNS에 거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라며 배응망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트럼프 탄핵에 동조하는 게시물에 예스라고 답하는가 하면 새로운 정당 창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시작했습니다. 이에 트럼프가 그저 미쳤다며 머스크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철폐와 정부 계약 취소까지 꺼내들자 머스크가 미국의 유일한 유인 우주선인 스페이스X의 드래곤 철수로 맞받아치면서 전면전으로 번졌습니다. 지난해 9월 트럼프가 머스크의 영입을 공식화하며 시작된 세계의 브로맨스는 약 9개월 만에 파국을 받았습니다. 이날 테슬라는 주가가 14% 넘게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206조 원 증발했는데 테슬라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갈등으로 스페이스X 등 머스크의 다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안 읽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유진 차장 나왔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 얘기지만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배은망덕하다, 뭐 미쳤다, 아주 수위가 아주 살벌한데 두 사람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먼저 표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감세 법안을 둘러싼 견해차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세금을 줄이면서도 지출을 늘리는 내용이 이 법에 대거 포함된 점을 문제 삼고 있죠. 자신이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일하면서 연방 지출을 줄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걸 물거품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머스크가 자신을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You know, Elon's upset because we took the EV mandate and, which was a lot of money for electric vehicles. I'm sure he respected him, but
to run NASA, and I didn't think it was appropriate. 네. 표면적인 이유는 저거라고 하지만 또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 머스크가 작년 대선 기간에 약물을 대거 복용했다는 보도를 했었는데요. 머스크는 트럼프 쪽에서 이 뉴스를 흘렸다고 생각해서 이성을 잃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파탄나는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일단 두 사람 모두 자아가 엄청나게 강한 캐릭터잖아요. 실제로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가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은 트럼프 임기 시작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네, 오래가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너무 빨리 이렇게 파국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이게 조짐이 있었다면서요? 네, 사실 지난 몇 달간 여러 가지 모습에서 징조가 있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1기 때 최측근은 두 사람의 브로맨스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머스크가 중국과의 비밀전쟁 계획에 접근하려 했던 것 때문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머스크가 중국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트럼프가 이걸 막은 겁니다. 이 밖에도 머스크는 국세청장 인사 문제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소리 지르면서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 트럼프가 결국 베선트 재무장관의 손을 들어준 적도 있습니다. 자, 이 싸움에 더 관심이 가는 건 양쪽 다 뭔가 카드를 쥐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뭘까요? 우선 머스크의 경우 재력입니다. 트럼프로서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국정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데 머스크의 재정적인 지원은 트럼프로서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머스크는 또 트럼프의 치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암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머스크는 돌연 미성년자 성착취 등으로 수감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앱스타인 파일을 거론했습니다. 뭔가 트럼프에게 망신을 줄 수 있다는 무기를 갖고 있다고 암시한 거죠. 반면 트럼프의 경우 살아있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당장 머스크의 테슬라 핵심 사업, 전기차의 보조금을 끊겠다고 위협하면서 으르렁거렸습니다. 야, 이 두 사람 다 워낙 전 세계적인 거물이다 보니까 이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두 거물의 난타전은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도 악재입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고 앞서 보셨듯이 테슬라 주가가 14% 넘게 빠져서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무너졌습니다. 머스크, 대표적인 친가상자산 인사인데요. 비트코인 가격도 폭락했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의 사업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그간 나사도 스페이스X에 워낙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미국 정부의 우주 계획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야, 그렇게 피해가 막심하다면 저희가 뭐 파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말 끝까지 파국으로 갈까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요. 백악관 참모들이 트럼프를 설득해서 머스크와 전화통화 일정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현지 시각 금요일,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오전이 지나기 전에 두 사람이 전화통화를 할 예정인데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네, 아는 기자 김유진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 아파트값이 특히 많이 오른 탓인데요. 강남과 강북의 차이도 역대 최대입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평균 집값이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해 빌라와 단독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으로 10억 원을 넘긴 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입니다. 10억이 넘으면 현실적으로 주거하기가 매우 힘든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경기도권 밖으로 다 이동하는 게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달 새 1% 넘게 상승한 서울 집값은 평균 매매가가 13억 원대까지 치솟은 아파트가 견인했습니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값 오름폭이 커지면서 강남 강북의 격차도 최고 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 강남구에 위치한 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 32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강북에선 같은 면적의 신축 아파트가 약 7억 원 낮은 가격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도 단기 효과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토지 지금 지정됐을 때는 첫날 효과가 약간 있을 때 그냥 잠깐이었어요. 하루 정도? 그러고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격이 계속 조금씩 올라갔어요. 오는 7월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똘똘한 한 채 수요 심리는 더 거세질 거란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700원대 삼겹살, 반값 한우와 랍스터까지 대형마트 할인 행사에 문을 열기도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살아날까요? 임종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공휴일을 맞아 오전부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유독 축산 코너로 향하는 발길이 많은데 이내 아쉽게 돌아섭니다. 싸게 판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품절이어가지고 못 샀습니다. 내일도 시간 있으면 한번 와보려고요. 수입산 삼겹살과 목살을 100g당 700원대에 한정 판매하자 개점 30분도 안 돼 품절된 겁니다. 또 다른 서울의 대형마트. 문이 열리기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우, 랍스터 등 고급 식재료를 반값에 당도를 보장하는 수박을 9,000원대에 판매하자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판매 중인 수박입니다. 11브릭스, 그러니까 수박 100g에 당이 11g 정도 들었다는 의미인데요. 이 탄산음료만큼 달다는 겁니다. 소비자들도 닫았던 지갑을 열었습니다. 고기나 계란도 세일할 때 와가지고 자주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마트 같은 데서 사면은 한 3일은 더 먹을 수 있으니까 매식을 좀 줄이게 되는 것 같아요. 얼어붙은 소비 심리도 살아날 기미가 보입니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88까지 떨어졌던 소비자 심리 지수는 5달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겼습니다. 새 정부가 대대적인 내수 살리기 정책을 예고한 가운데 대형마트도 대규모 행사를 열고 마중물을 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청와대가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폐쇄 전 이른바 청와대 막차를 타려는 건데요. 벌써 이번 달 주말 예약은 다 찼다고 합니다. 김승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황금 연휴 첫날, 전국 각지에서 온 관람객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바코드 주세요. 드라곤팔이에요. 바코드요. 대통령 집무실에 청와대 이전 방침이 알려지면서 문을 닫기 전 구경하려는 시민들이 몰린 겁니다. 하루 관람 예약 인원만 22,000명. 현장 관람객까지 더하면 오늘만 최소 25,000명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저도 청와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카메라를 들고 직접 청와대를 찾아온 시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셨는지. 조경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둘러보기도 좋고 못 왔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타이밍이 어떻게 잘 맞아서 볼 수 있었다. 다행이다. 대통령실 업무 공간으로 꾸려질 본관 앞입니다. 실제 대통령이 쓰는 공간을 마지막으로 본다는 생각에 이렇게 대기줄이 가장 깁니다. 기다리는 건 불편하지 않고 본다는 것만도 아주 만족하며 앞으로 안 한다는 게 됐는데 행운이었죠 지금. 집무실부터 접견실까지 관람객들이 붐비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또 청와대로 온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급하게 좀 방문하게 됐습니다. 파란색 기분이 맛있었어요. 관람 예약이 몰리면서 신청 홈페이지엔 접속 지연 안내문까지 떠 있습니다. 6월 주말은 예약이 꽉 찼고 다음 주까지는 평일에도 이른 아침 시간대를 제외하곤 마감됐을 정도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진 기존처럼 최대 4주 후까지 관람 신청을 받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첫 사흘간의 연휴가 시작됐죠. 오늘 곳곳이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로 붐볐는데요. 아직 개장 전인 해수욕장을 찾아서 무더위를 식히기도 했습니다. 강경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변에 사람들이 한가득입니다. 뜨거운 햇볕을 가리려 우산에 파라솔까지 등장했습니다. 아이들은 바다에 뛰어들어 물장구를 칩니다. 파도를 가르며 질주하는 모터보트는 더위를 잊게 합니다. 너무 더웠는데 계속 더울 것 같고 발 담그니까 더 시원하고 바람도 시원하고 나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곳 해수욕장은 아직 정식 개장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았던데 저희는 지금 조금 더운 걸 못 참겠어가지고 그냥 일찍 즐기러 왔습니다. 현충일 연휴 첫날 강원 삼척의 낮 기온은 34.7도까지 치솟았고 동해와 강릉, 속초도 3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강릉과 동해 등 일부 지역에선 역대 6월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도 연휴를 맞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축제 분위기 그런 것도 느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해변에서 캐치볼도 하고 바닷물에 발도 담가보고. 올여름도 폭염이 기승일 거란 전망에 해수욕장 개장도 빨라졌습니다. 부산 해운대와 송정,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등은 오는 21일 개장합니다. 제주 이호태우와 함덕 해수욕장 등은 24일부터, 강릉 경포 해수욕장은 28일 문을 엽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시니어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92살의 전직 장관부터 퇴직 공무원까지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이들의 이야기를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 과점퍼를 입고 학생들과 사진을 찍습니다. 55학번, 올해 92세인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입니다. 그때 분들 지금 다 죽었어? 진짜로 다 죽었어? 네. 살아있는 역사책 같은 후일담에 유튜브 채널 운영 한 달도 안 돼 구독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총을 2발 맞았어요. 어깨하고 척추하고. 근데 그분이 아주 끄고 맺는 게 분명하지. 분명하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관철하십니다. 교육 공무원이었던 최수길 씨는 퇴직 후 여행 유튜버로 변신했습니다. 지난 202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올린 여행 영상만 450개가 넘습니다. 그새 구독자도 3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저 사람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 같은 걸 이제 이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각종 도전기뿐만 아니라 시니어들이 어려워하는 자유여행 방법 등을 공유하며 공감을 샀습니다. 시니어 어학연수를 저를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어요. 또 이제 세계 여행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생기셨어요. 공직 경험과 여행뿐만 아니라 요리와 패션 등까지 시니어들이 자신만의 무기로 제2의 전성기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내란 김건희 여사 최상병 3대 특검 법안이 어제 통과됐죠. 곧바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정부 이송, 공포, 특검 후보자 추천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 법안이 다음 주 월요일 정부로 이송됩니다. 국회를 통과한 지 나흘 만에 이송인데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면 통과되자마자 바로 이송되는 겁니다. 월요일에 넘어올 경우 이르면 다음 날인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 시간 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쯤에 특검 출범이 가능합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이 주어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후보자 물색에 돌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특검 후보자를 지난해 12월부터 정리해뒀다며 주말에 1차 스크리닝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상 후보 추천을 3에서 5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다음 주 주말까진 특검 추천과 대통령 임명까지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자를 찾고 있는데 검찰 출신들이 난색을 표해 쉽지 않다면서도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세계 특검이 출범하면서 최대 검사 120명이 투입돼 최장 17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죠. 검찰 내부에선 전체 검사의 10%가 특검에 투입되고 나면 일반 사건 처리는 누가 하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3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란 특검에는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최상병 특검 20명, 총 1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됩니다. 수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대 140일에서 170일까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검사 정원은 2,292명입니다. 전국 2위 규모인 인천지검 정원은 115명. 광역시 한 개 규모 검사 인력이 한꺼번에 빠지는 겁니다. 검찰에선 업무 공백 우려가 나옵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초임 검사나 재판 담당 검사, 휴직자를 제외하면 일할 만한 검사는 턱없이 부족해진다며 민생 수사는 손 놓자는 이야기냐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징계 청구권을 주는 개정 법률에 대해서도 반발이 나옵니다. 장관이 검사 징계권을 빌미로 정치적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부장급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수사검사를 징계하고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검찰 보복 법안이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징계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원님 재판식입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 법안에 대해선 무더기 특검법을 여당 복귀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새 정부 출범과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혹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뽑은 이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뽑은 이유 그리고 또 뽑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에게 투표한 가장 큰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투표자 27%가 계엄 심판과 내란 종식을 위해 뽑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직무, 행정 능력이 17%,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가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을 뽑지 않은 유권자들은 사법 리스크를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뽑지 않았다고 밝힌 응답자의 30%가 사법 리스크, 범죄 혐의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은 유권자 33%는 도덕성과 청렴을 투표의로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싫다는 응답이 30%, 신뢰와 정직이 28%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김 전 후보를 뽑지 않은 유권자들은 30%가 계엄에 대한 옹호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이 후보를 뽑거나 뽑지 않은 주요한 이유로 나타난 겁니다. 국민의힘은 어제에 이어 이틀 동안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성혜랑 기자와 열왕예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찢겨도 꼭 다는 게 있어요. 네, 바로 태극기입니다. 그제 취임식 이후에 이 대통령 가슴팍에 달린 배지가 눈에 띄었죠. 자세히 보면 현재 태극기 속의 태극 문양과는 좀 다른데요. 독립운동 때 쓰였던 태극기라고 하죠. 네, 3.1운동 일어난 1919년쯤 만들어졌고요. 이 90년이 지난 2009년 서울 은평구 진관사 사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일장기 위에 태극과 사괴, 즉 건곤감리를 먹으로 칠해서 항일 의지를 담은 거죠. 근데 궁금했는데 저 끝자락은 왜 잘려나간 겁니까? 네, 모서리든 불에 탔다고 하고요. 구멍도 여러 곳 나 있습니다. 독립운동 당시에 고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건데요. 이 배지 다는 이유도 민족의 상처를 잊지 않겠다.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취재해보니 앞으로도 주로 이 배지를 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걸 처음 달게 된 계기가 있겠죠?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취임 첫날에 나라 정체성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면서 선물을 했다는데요. 이 대통령이 의미 있다고 화답을 한 거죠. 그러고 보면 이 대통령 당대표 출마 때부터 줄곧 태극기 배지를 달았는데 이런 해프닝도 있었죠. 태극기 달고 오셨는데 거꾸로 다신 것 같아서.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 삐삐 돌아가서 미안합니다. 지적해줘서 고맙습니다. 태극기 배지 계속 다는 이유 물어봤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태극기가 정치적인 이유로 오염된 이미지가 있었는데 국가보훈 이미지로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네, 태극기 계속 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참지 못한 눈물은 뭘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 부부 오늘 취임 뒤에 첫 국가기념일 행사인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죠. 김혜경 여사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 지난달 해군 해상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박진우 중령 유족도 참석했는데요. 김 여사, 3살 배기 아들의 해맑은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저도 상당히 좀 찡한 대목들이 있더군요. 대통령도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네, 또 오열하는 초계기 추락 사고 희생자의 유족 손을 한참 동안 잡기도 했는데요. 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취임식에 이어서 또 마주했죠. 보시는 것처럼 악수했습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자, 김문수 전 후보 대선 바로 다음 날 공개된 저 턱걸이 영상이 계속 화제인데 저 영상을 왜 올린 걸까요? 네, 이 영상을 올린 사람 바로 김문수 전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인데요. 오늘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거에 패배한 후보는 굉장히 심한 좌절감에 빠지거나 또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을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일상을 보여주려고 한 거다라는 건데 대선 패배 직후에 너무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뭔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일각에서는 말과 행동이 엇박자라는 지적도 합니다. 이 당 대표직에 욕심이 없다면서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또 참모는 당을 향해서 공개 불만을 쏟아낸다고요. 후보 개인기로 그 선거는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지만 안 도와줬다고 말씀하시면 그럼 굉장히 좀 선을 좀 넘는 편인 것 같고요. 아니 저부터도 열심히 뛰었는데요. 한독수하고도 단일화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거 내치셨고 야, 난 당권 욕심 없다. 저 얘기는 또 어떻게 믿어? 진 이유야 사실 여러 가지지만 네.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도 좀 흔치는 않아요. 네, 이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뭐 단일화 번복 논란이나 또 준비가 부족한 후보라는 비판도 나왔었는데요. 후보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턱걸이 영상 올리는 것보다는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 먼저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랐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하며 더위를 식히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29도, 모레와 글피는 다시 30도까지 오릅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며 덥겠습니다. 내일 오후엔 중북부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밤부터는 제주에 비 예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은 자외선이 무척 강합니다. 중북부는 높음 단계, 충청 이남은 매우 높은 단계인데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9도, 강릉 23도에서 시작하고요. 새벽까지 동해안에 강풍이 예상됩니다. 한낮에 내륙은 30도를 넘는 곳이 많겠고요. 경북 내륙은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를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잦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